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7번째 챕터 교수 이론 및 교육공학 부분 구조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편하지 않아 하시는 힘들어 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제 심리할 때도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영역 자체가 좀 내용 자체도 많고, 그다음에 이전에 공부했었던 심리 영역이나 아니면 뭐 과정의 배경이라든지 철학의 여러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응용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 자체나 아니면 특정 개념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딱딱 구분되게 정리되기보다는 이전에 봤었던 많은 내용들이 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도 본 것 같고 저기서도 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공부하실 때 초반에 개념이나 특성들을 정확하게 잡아두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양도 많죠. 양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모형들이나 특정 개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들보다 암기할 사항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반드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니긴 하지만 암기할 사항들이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기 분량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교육 과정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고비가 오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하면서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할 만한 것 같아 이러고 있다가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 들어가면 너무 많아 하면서 많이들 지쳐하시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학교 가셔서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최근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 부분들, 교수 이론 및 공학은 쌤들이 아마 교직 과목 수업 들으실 때 교수 이론 및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보통은 최근에는 교육 공학이라는 용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교육 공학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예전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들,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되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은 이 교육공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이걸 다 같이 포섭하는 개념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교수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가르치는 방법. 이제 요 영역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전에 봤었던 이전 챕터에서 교육 과정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랑 교수 이론 및 공학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시게 되면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데 모형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교육과정 설계하는 거랑 교수 설계하는 거랑 뭐가 어떻게 다르지?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은 교수 이론 및 공학 쪽은 정말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 부분과 이 교수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게 되는 수업의 장면, 요 부분에 보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육과정 부분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뭘 목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들을 구성할 것인지, 그 내용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보통 교수 이론 및 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하고요.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수 이론에서도 목표나 내용 설계하는 부분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들 크게는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과정은 목표와 내용의 선정, 조직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는 가르치는 부분, 전달하는 부분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들 되게 많죠. 그리고 최근에 그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서 뭐 예전부터 중요했던 부분이긴 한데 문제 출제를 하는 배경에 있어서도 교수 방법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실 거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기도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고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지금 받으셔서 같이 보고 계시는 구조와 자료를 보시면 잘 확인이 될 텐데요. 크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수업 설계 3대 변인,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크게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3대 변인 부분이 있고 일반적 교수 설계 절차라고 해서 특정 이론이나 모형을 근거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교수 설계를 한다, 수업 설계를 한다, 교수 설계를 한다. 수업 설계랑 교수 설계도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현장에서 쓸 때는 보통은 크게 막 수업 설계라고 했으니까 이런 의미로만 써야 돼. 교수 설계라고 했으니까 또 이런 의미로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좀 같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 설계, 일반적 교수 설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특정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업 설계를 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교수 학습의 종류라고 해서 교수법 또는 교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우리 지금처럼 교수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쪽에 치중을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학생들이 쌤들 학교에서 많이 하셨던 팀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협동학습 방법도 있을 것이고 토의법도 있을 것이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교수법들을 확인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원래는 이제 교수 이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교수 이론, instruction, theory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요 교수 뒤에다가 학습을 많이 붙이죠. 교수학습 이론. 근데 또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세요. 교수 이론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교수랑 학습이 어떻게 같아? 두 개 구분해야지. 학습 이론 있고 교수 이론 있죠. 학습 이론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지난 시간에 교육 심리 공부하시면서 후반부에 인간은 어떻게 배우는가, 인간 어떻게 학습하는가와 관련된 학습 이론이 있다 얘기하면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등등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가 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습 이론은 인간이 학습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 그러면 교수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걸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을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수만 이루어질 순 없다. 수업을 하기만 하고 교수행위만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교수를 하고 그 결과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붙여서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예전에 이제 교수 이론이라고 불려졌던 부분이 최근에는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러면 교수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었던 되게 많은 학습 이론이나 좋은 교수 방법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막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면 잘 배우지 않을까?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쭉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학습 모형부터 시작해서 아주 교수 이론에서 중요한 학자, 가네 교수 이론, 그다음에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 그다음에 메릴 내용 요소 제시 이론, 라이겔루스는 이론 두 가지 있어요. 옛날에는 정교화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라이겔루스 이론 중에서 개념학습 이론 쪽을 또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개념학습 이론과 정교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수학습 이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교수 이론들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교육학 시험에서 다뤄왔었던 영역들 또는 우리가 교직 수업 들었을 때 이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주로 중요하다고 전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 이런 이론들에 이제 한정을 해서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순서는 크게 여기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교수 설계 모형을 먼저 볼 수도 있고 구성주의 학습, 교수 학습 모형을 먼저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 과정 할 때는 슬쩍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심리하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도 있다. 근데 구성주의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심리 쪽보다는 교수 이론 및 공학 쪽에서 더 많이 다루고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구성주의가 교수 이론 및 공학에 굉장히 큰 덩어리, 한 덩어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원래 학습 이론 또는 지식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복합적인 접근인데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 구성주의를 다룰 때는 그렇지 지식에 대한 관점, 학습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구성주의적 그 철학에 토대를 하고 또는 구성주의적 심리학에 토대를 했을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성주의 부분 중요하게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해서 앞에서 교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잘 배워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와 관련되는 이론들을 제시를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수 설계 모형. 자, 지난번 교육과정 공부할 때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이론들을 만들게 되면 보통 그런 것들을 모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교수 설계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수업 패키지, 수업 프로그램 자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 그러니까 이건 수업 모형이랑 또 달라요. 수업 모형은 수업을 하는 모습을 절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뭐 하고 끝날 때까지 뭐 하고가 절차적으로 쭉 보여지게 되면 그건 보통 수업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수 설계 모형은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뭘 해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수 설계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에서 무엇부터 어떤 절차에 거쳐서 준비를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대표적으로 에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 교수 설계 모형 또는 교수 체제 설계라고 하는 에디가 있고 에디가 확장된 딕과 캐리의 교수 체제 설계 모형 되게 유명한 모형이죠. 보통 이 정도를 보는데 추가적으로 켈러의 악스 이론이라고 해서 동기, 수업 설계를 할 때 동기 설계를 매개로 한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업 설계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학자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악스 이론까지 공부하시면 좋은데 이제 앞에서도 간에 뭐 라이겔루스, 모스벨 나왔던 부분부터 해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팡팡 터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주 구체적인 모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매체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매체 관련해서 수업 설계하시고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관심이 좀 높겠죠. 그래서 매체 연구 방식, 매체 선정 시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매체를 활용을 해서 수업 설계를 하는 대표적인 모형인 어슈어 모형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좀 일반적인 이제 요새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CAI 옛날 이론이긴 한데 컴퓨터 보조 교수와 관련된 기본적인 접근, 그 다음에 최근에 관심 있는 이러닝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내용 자체는 좀 많기는 한데 공부하셨을 때 공부할 만한 재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론적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재밌는 사항들도 좀 많아서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잘 없죠. 근데 재밌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밌게 해요. 자,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조금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 그 교육학 논술 구조와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혹시 제가 그 강의의 목적이나 특성을 잘못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세세한 사항들을 같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계속 오래 해야 돼요. 되게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입문 처음에 들어갈 때 저 영역에는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걸 하는 부분이구나. 저 부분의 목적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큰
틀을 잡으시고 큰 구조, 뼈대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이런 큰 사항들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나시면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저거 저런 거야 라고 전체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흐름도 좀 아시고. 자, 첫 번째로 수업 설계 3대 변인. 자, 요게 라이겔루스가 제시를 한 개념이에요. 어머, 빨간색이네? 갑자기. 교수 이론 및 공학 쪽에 있는 학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경우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현역 학자이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막 활동하시고 계신 경우들도 있고. 라이겔루스 선생님도 좀 예전부터 70년대부터 연구물이 나오고 있는 70년대부터 의미 있는 연구물이 나오고 있는 선생님이긴 한데 지금도 현역은 아니신데 활동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이겔루스가 제시를 했던 수업 설계 3대 변인, 수업 설계 3대 변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설계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3가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이죠. 교수의 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성과라고 해서 여기가 의외로 객관식에서는 꾸준히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수의 조건이라 그러면 이제 교사 입장에서 수업 설계를 할 때 혹은 설계자 입장에서 수업 설계를 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나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수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교과의 특성이라든지 학습자들 특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반 학생들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거 나한테, 설계자한테, 교수자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조건이 중요할까요? 근데 주어져 있는 건데 내가 손도 못 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를 해야 되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어진 조건이 그 특성이기도 변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교수의 조건에 따라서 교수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실제로 가장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스스로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교수의 조건과 방법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교수의 성과가 될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이었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딴 명칭도 알아두셔야 하고 우리 구조화 자료에 보게 되면 세부 특성들도 그 세부 구성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두 다 구성 요소는 다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 부분이나 방법 부분이나 성과 부분 뭐 역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이 위의 개념을 찾아 올라가게 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나 방법이나 성과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세부사항까지 꼭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교수 설계 절차. 자, 요 부분은 이제 일반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 일반 절차를 외울 일은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도대체 어떤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과정 공부할 때도 타일러나 뭐 이제 타바나 이런 구체적인 스킬백 모형을 보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설계를 할 때는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합디다라고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봤었잖아요. 교수 설계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진술하는 활동부터 하죠. 교육과정도 비슷했어요. 비슷해요. 예전에는 교육과정이랑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구 흐름이나 대학교의 학과 개설의 흐름을 보게 되면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아직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및 방법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융합돼서 실제로 그 과정이나 전공이 개설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 목표 설정, 목표 진술하는데 이때 목표 설정할 때도 비슷비슷해요. 블룸도 활용하고 타일러도 같이 얘기를 해요. 메이거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거의 많이 겹쳐요. 근데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교육 과정 쪽에서는 주로 블룸 얘기를 주로 많이 한다 그러면 그 교수 이론 쪽에서 목표 설정할 때는 블룸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블룸에 덧붙여서 목표를 분류를 할 때 블룸은 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목표 유형들을 짝짝짝 구분했었잖아요. 근데 교수 이론 쪽에서는 간해가 또 내용 영역의 특성에 따라서 목표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간해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목표 진술은 매이거 그대로. 그다음에 과제 분석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과정에 없었던 부분들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 학습 과제 분석이 또 간해가 제시를 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해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학습 과제를 분석한다.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발점 행동 분석은 학습자와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 보면 선수 학습 능력, 사전 학습 능력이라고 해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죠. 이 두 가지도 개념 확인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할 때 공부하시면 조금 까다롭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수업 전략의 결정,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이때 보통 우리가 교수 방법, 앞에 보면 왜 교수법이라고 해서 강의법도 있었고 토의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었죠. 교수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 교수 전략들, 수업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걸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매체. 근데 이 매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꼭 막 이런 거, 지금 쓰고 있는 전자칠판이나 동영상 자료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프린트아웃을 같이 보는 것도 매체예요. 매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도 일종의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미디엄이 될 수 있는 매개물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 교수 설계 절차에서 평가라는 단계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가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걸 평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 보통 교수 설계에서 나오는 평가는 학생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수에 대한 평가예요. 교수자가 아니라 교수, 인스트럭션. 그래서 개발되고 실행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때 그걸 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우리 학습 목표 대비해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보는 거예요. 만족도도 보고 교사들과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 정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교수 설계 부분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보는 건 목표 부분은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보지만 교수 설계 쪽에서도 중요하게 봐요. 목표도 좋아하고 학습과제 분석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다음에 출발점 행동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업 전략 결정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영역은 방금 강조했었던 전반부 세 영역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종류들인데요. 여기 보면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었던 강의법부터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협동학습과 같은 다양한 교수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름만 이렇게 딱딱딱 있으니까 뭐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몇몇 방법들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은 하위 개념들이나 하위 유형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해도 막 숨이 차. 어디서부터 보통 숨이 차느냐 하면 협동학습 공부하는 시점부터 해서 막 숨이 차기 시작해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내용이 많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확 내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뭐 그렇죠. 자, 이쪽 영역들은 전체적으로 각각의 교수 방법들이 어떤 교수 방법인지 당연하지만 전부 다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교수 방법들에 또 당연하지만 장단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또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어요와 같은 특성들은 장단점 중심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장단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강의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심플해요. 그래서 개념 강의하는 거잖아요. 장단점도 사실 유추할 수 있겠죠. 내용이 많을 때 교수자 중심으로 전달할 때는 좋은데 단점은 뭐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상식적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하시면 되고, 토의법이 최근에 좀 더 중요해지고 있죠.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이죠. 올해 시험이 있었고 작년 시험에서 문제 배경으로 우리 토의법이 중요해지고 있는 있는데 토의 수업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객관식 시험에서도 토의법은 세부 토의법 유형들도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의법은 개념, 장단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특히 전공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전공들에서는 토익법의 유형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토익을 좀 많이 하고 토익법이 의미 있는 전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전공들에서는 토익법 유형 구분하고 각각의 절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특정 절차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에서도 의미가 있고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토익법이 조금 애매한 게 일반 교육학에서 분류하는 토익법의 그 유형들과 각각의 단계들,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전공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괜찮은 그 포인트가 하나 나왔는데 공부 초반에 하시다 보면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전공이랑 교육학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게 꾸준히 나오는 질문인데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 정석적인 답은 각각 따로 보세요예요. 교육학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전공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 누가 봐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어느 쪽으로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제 전공 쪽으로 보시는 게 낫긴 하겠죠. 점수가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정말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교육학에서 특히 그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교수 이론 및 공학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게 잘 없는데 교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공들마다 교과 교육론이 있잖아요. 그 교과 교육론이 결국은 이 교수 이론 및 공학 부분을 특정 전공들에 맞춰서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변형시켜서 우리 교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방식을 이렇게 정의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A라는 내용이 전공으로 움직이면서 A-로 아예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실제로 달라져요. 그러면 각각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학의 논리랑 전공의 논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골치 아프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전공, 교육학에서 각각 따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토익법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토익법 유형들 정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전공들마다도 또 조금씩 달라가지고 특정 토익법을 설명하는 혹은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반 교육학과 그 전공의 교과 교육론에서 강조하는 방식들이 있으면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유형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법 같은 경우에는 요 문제 해결법은 보통 주의가 제시를 했었던 주의의 반성적 사고의 절차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해결법도 개념, 장단점 확인을 해두시고 여유가 되시면 절차를 보는 건데 절차 정도를 봐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일관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개념과 장단점 중심으로 봐두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안법, 프로젝트법. 원래 문제해결법과 구안법은 모두 다 진보주의라고 하는 교육 철학에 근거를 해서 도출되게 되는 교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좀 실생활 중심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최근에 요 프로젝트법 2015 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개념, 장단점 그리고 추가로 확인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절차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법은 뭐 여기 같이 발견법이나 발견학습을 같이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실제적인 장면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요 가설을 검증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개념 장단점 봐두시고 요것도 여유가 되시면 절차. 근데 일부 전공에서는 요 탐구법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전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그런다면 전공의 논리로 이 부분은 봐두셔도 괜찮은 항목. 그리고 협동학습 아주 중요하죠. 요거는 논술기출입니다. 논술기출 협동학습 부분은 논술기출이고 이제 문제 물어볼 때 첫 번째 시험에 거의 초반에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좀 불분명했어요. 물어보는 부분이 좀 흐릿하게 질문을 했던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다시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늘 초반에 공부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념, 장단점. 근데 여기는 단점은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장점의 중심으로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협동학습은 원리가 있어요.
존슨과 존슨이라고 하는 협동학습을 개발했었던 초반에 학자가 제시했었던 원리가 있어서 이 원리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동학습은 되게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토의법에 종류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협동학습에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강조되는 유형들 정확하게 명칭과 특성, 절차들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직소 to 모형이라든지 ST, AD 모형이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중요 모형입니다. 개별화 교수는 이것도 좀 옛날 접근이긴 한데, 옛날 접근이고 학교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운 기법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처럼 온라인 기술이 많이 발달되게 된 상황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장단점 봐두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류, 유형들 여기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여기서는 특히 최근 분위기에서는 토의법 중요하다, 프로젝트법 중요하다, 협동학습 아주 중요하다,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원리 등에 대한 학자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잘 배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완전학습 모형, 가네, 오스벨, 메릴, 라이겔루스 나오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완전학습 모형에는 크게는 우리가 뭐 더 많이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캐롤이라고 한 학자가 제시를 한 학교 학습 모형이 있고요. 블룸, 다시 등장했어요. 목표할 때 나왔던 바로 그 블룸이죠. 블룸이 제시했던 완전학습 모형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캐롤 모형을 더 많이 봅니다. 완전학습 모형 중에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인데 이 학교학습 모형 보실 때는 모형이 있어요. 여기는 그 학업 성취도,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거의 도달하게끔 만드는 교육을 완전학습이라고 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완전학습의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부분을 도식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캐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실제로 학습자들이 학습에 사용한 시간의 대비로, 그래서 100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100시간을 학습했으면 100%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 대비해서 학업 성취도를 설명한 모형이 바로 캐롤의 완전학습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시간과 사용된 시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 학생 변인을 각각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 없는 부분, 블룸은 개념 정도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그 협동학습 공부하면서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라는 고비를 느끼게 되신다고. 근데 가네가 등장을 하게 되면 또 큰 고비를 느끼시게 됩니다. 가네 정말 중요하죠. 교수 이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좀 예전 학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네 가장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제 설계 하시는 분들은 딕과 캐리의 ISD 가장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구성주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데 가네가 아주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이론이죠. 가네 교수 이론은 다른 부분들이 또 뭐 이제 그 학습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쌤들이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부분은 그 학습의 사태라고 하는 것과 이벤트예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이벤트들, 그다음에 수업의 사태, 교수의 사태를 나누어서 가네는 수업의 절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정보 처리 이론 봤었죠. 교수 이론이 아니라 그 교육 심리 할 때 인지 이론 중에서 인간의 두뇌를 그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에 비유를 했었던 정보 처리 모형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정보가 처리되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학습이 진행되는 절차를 각각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교수 행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의 사태를 9가지로 절차를 제시를 해주고, 이 9가지의 학습의 사태를 각각 자극할 수 있는 수업의 사태를 또 9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었지만 그 목표를 분석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교육 목표 분석, 분류, 그다음에 분류된 목표들의 특성에 따라서 과제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의 사태, 교수의 사태는 객관식 때 되게 꾸준히 물어봤었던 부분이고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쪽 영역은 그냥 다 외운다. 전부 다 암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초반부부터 애써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는 9가지 사태를 한 번에 외울 수 없어요. 가끔 이거를 첫 글자 따서 그 교수의 사태, 막 학습의 사태 외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례 나오면 잘 못 찾으세요. 그러면 첫 글자 따서 보면 이게 정말 이해가 되면 아 맞아 이거는 이걸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구나라고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그냥 정말 이분 교수 이론부터는 사실은 진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지금 최근에 문제 출제되는 흐름을 보면 그냥 절차를 쓰세요라고는 절대 안 물어볼 거예요. 그 활동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끔 하거나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활동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건 천천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외워져요. 교수 이론들에 있는 모형들, 절차들의 특성은 제대로 이해를 하면 큰 흐름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부터 너무 암기에 부담 느끼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이론이었고요.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 학습 이론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학습 풍토에 있어서는 여기는 좀 유의미 수용 학습 이론은 교사 중심적으로 잘 정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 이론에 가깝습니다. 그런 풍토가 지금 교육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죠. 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학생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문제 출제하기 워낙 좋은 부분이라서 나올 때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유의미 수용 학습 이론에서 쌤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요 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이나 원리들이 몇 개 있어요. 주요 개념들이나 원리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게 포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의미 학습. 유의미 학습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 선행 조직자.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학습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별로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개 안 돼요. 오스벨은 그래도 몇 개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렇지. 간해가 제일이에요. 할 게 제일 많아요. 간해는 잘 안 외워지면 그거 벽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놓고 지나다니면서 외우기도 해야 돼요. 초반부터 그렇게 하시면 암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전공 영역에서도 처음에 공부 시작하셨는데 이상하게 안 외워지고 잘 안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안 친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글씨 작게 쓰시면 안 되고 좀 종이 큰 데다가 크게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두세요. 정신사납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다니면서 눈에 이렇게 찍어두면 그게 생각보다 되게 기억이 잘 납니다. 자,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여기도 조금 까다로운 이론인데 요 이론은 내용 요소 제시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메릴의 이론이 이게 원래 영어로 보면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티어리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뭐예요?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고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이 교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 요소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내용 요소들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요소 부분과 관련해서 행렬표를 하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행렬표, 매트릭스예요. 가로축, 세로축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 내용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총 10개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 행렬표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맞춰서 제시를 하게 되는 교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요 제시 형태인데 요 두 가지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없고 라이길루스의 교수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학습 이론 최근에 인기 있는 거 그리고 예전부터 인기 있었던 정교화 이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개념학습 이론에 있어서는 역시 원리, 학습의 원리와 일반 절차가 아주 간단하게 있어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정교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원리 혹은 뭐 기법
그 원칙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교화 이론도 절차가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절차만 한 페이지 가득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정도로 되게 복잡한 편이라서 아주 복잡한 일반 모형 잘 안 보고 일반적인 수업의 절차 수준으로 확인을 해 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교수 이론 쪽에서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다 중요하게 언급됐었던 부분들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엇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시작은 간해가 아닐까 얘기를 할 정도로 간해가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드물게 왜 교수 이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인기 있는 교수 이론에서 논술 시험이 출제된 그 빈도로 보자면 여기가 단연 가장 많은 빈도를 자랑하는 구성주의입니다. 왜 구성주의가 중요할까요? 구성주의가 중요해서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고 왜 중요하냐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공구 개정부터 공구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15 개정까지 흐름이 다 그거예요. 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의미 있는 지식을 이전에 있었던 걸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내는 교수 방법을 강조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교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다 중요해요. 그리고 출제가 지금 어디 쪽으로 출제가 됐느냐 하면 종류 작년이죠. 자꾸 작년 시험에 출제됐죠.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 지난번에 교육 심리 볼 때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가 기출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심리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교수 이론으로 보게 되면 구성주의 종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종류 두 가지 비고츠키로 대표되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가 있고 삐아제로 대표되게 되는 인지적 구성주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 특성들 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 구성주의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여기 특성들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여기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여기가 출제가 됐고 교수학습 모형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구성주의적인 교수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여기가 객관식 시험에서는 꽤 자주 언급했었던 부분이고 절대 안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구성주의를 물어본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특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에도 있지만 이론 공부하실 때 더 꼼꼼하게 많이 확인하시게 될 부분이지요. 자, 교수학습 모형들을 보게 되면 유형들이 되게 많죠. 여기 보면 인지적 도제 이름도 다 쓰진 않겠습니다. 인지적 도제, 상황학습, 정황교수, 인지적 유연성, PBL, 상보적 교수, 조나센의 CLESE,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인데 조나센의 CLESE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구성주의 방법이나 모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성주의 교수 설계 모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교수 설계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자원 기반 학습, 목표 기반 시나리오. 자, 이 중에서 출제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착 교수가 출제가 됐고요. 정황 교수, 정황 정착 같아요. 정황 교수가 출제가 됐고 PBL이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조나센 모형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죠. 심지어 요 PBL이랑 조나센은 어떤 스토리로 출제가 됐느냐면 구성주의가 나왔던 첫 해에 조나센 문제 CLES 모형을 그대로 그 세부사항을 거의 그대로 다 쓴 문제가 출제가 한 번 됐어요. 그래서 문제 프로젝트만 던져주고 자 주변에 있는 이 모형 자체가 동시번적으로 그려져 있는 모형인데 그 환경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을 기억나는 대로 이제 쓰라는 거, 한 두세 가지를 쓰라는 게 요구가 됐고, 그다음에 이 모형에서 교사가 하는 게 뭘까? 이것도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인출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거예요. 논술 시험에서. 그래서 그 시험 때 다들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조나스, 이렇게 세부적인 걸 물어볼 줄 몰랐어 이러면서. 그러고 다음에 다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작년에 조나스는 구성주의 물어봤으니까 올해 구성주의 안 물어보겠지? 라고 해서 구성주의를 안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PBL이 나왔어요. PBL은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많이 언급을 하는 구성주의 교수 방법이죠. 그래서 이때 PBL에서 문제 성격은 어떠하냐,
문제 중심 학습이니까 문제 성격은 어떠하냐?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황 교수가 또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다. 그 다음에죠. 정황 교수가 출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자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교수 학습 모형 부분 우리가 구성주의 공부하실 때 종류는 당연하지만 명칭, 개념, 특성 다 봐두셔야 되고요. 특성 부분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3-4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각각 다 정확하게 확인해 두셔야 되고 교수 학습 모형도 여기 있는 모형들 다 중요합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 중요하고 이제 인지적 도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쓸게요. 아까 쓸 걸 그냥. 인지적 도제 이론은 딴 거보다 절차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절차가 좀 길어요. 절차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상황교수, 정착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기는 한데 이제 요거는 그 개념 특성들 중심으로 좀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가 아주 일반 절차가 있진 않아요. 이전에 물어볼 때는 교수 설계할 때 어떤 원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결국 특징이에요. 특징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두시고 인지적 유연성, 오호 이거 객관식 때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 원래 학교 수업 상황에서 쓰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인지를 자극하는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최근처럼 학생들이 가정에서 일부 수업을 개별적으로 매체를 중심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되게 괜찮은 교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이것도 원리 몇 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PBL은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성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 특성 다시 확인하고 일반 절차 특성 중심으로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보적 교수 나오죠. 이건 좀 심플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대화하는 쪽으로 다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대화의 기법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기법 중심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상보적 교수 비고츠키 이론이랑 관련되죠. 그 다음에 조나센의 CLESE 모형 전체 다시 확인하시고 기출이라고 해서 안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 기반 학습 있죠. 자원 기반 학습 특징 주요 모형으로서 빅6 스킬즈라는 모형이 있어요. 빅은 한글로 쓰고 빅6 스킬즈 모형의 절차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까지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 기반 시나리오 골 베이스드 시나리오라고 해서 GBS라고도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주요 기법들이 있어요. 좀 특이하게 보이는 기법들. 요거 객관식 아주 후반부에 마지막에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중요해요. 누가 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누가 봐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주의 재밌죠 그래도. 그리고 교수 설계 모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 이론들은 보통 수업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수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수업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잘 배워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라 그런다면 교수 설계 모형은 그 수업을 잘 설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에 평가까지 그 일반 절차를 다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에디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에디가 확장되게 되면 딕과 캐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딕과 캐리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딕과 캐리, 아이의 캐리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요새 풍토는 그게 이제 너무 그렇죠. 애매하다 그래서 영어 원문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이, 아이 이런 거 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동기 설계 이론은 켈러의 악스 보게 됩니다. 에디는 절차가 있어요. ADDIE. 요것 자체가 절차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형들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편한 모형이 에디 모형입니다. 에디 모형이라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또는 적용, 평가라고 하는 일반 절차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당연하지만 절차 기억하셔야 되고 각 절차들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세부 활동들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기출입니다. 논술 기출입니다. 논술 기출.
여기가 기출이기 때문에 이게 확장된 뒷과 캐리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디 모형이 5단계로 아주 심플하게 전체 절차를 정리했다 그러면 요 뒷과 캐리 모형은 10단계로 좀 더 복잡하게 전체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절차 잘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역시 각각의 절차들 중에서 세부 활동 정확하게 다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뭐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쪽도 여기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 설계하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뒷과 캐리예요. 교수 이론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체제적 설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보통 그래서 대학원 과정 쪽에 보게 되면 요것만 뒷과 캐리 모형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할 정도로 여기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서 출제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상황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연계해서 이야기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출이에요. 여기도 기출인데 객관식에서도 주구장창 나왔었고 논술에서도 이전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악스 이론. 요 악스 이론은 ARCS라고 하는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도, 만족감이라고 하는 4가지 변이를 매개로 해서 동기를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ARCS 요소를 알아둬야 되고 각각의 그 A에 해당하는 전략, R에 해당하는 전략이라고 해서 세부 전략들이 3, 4가지씩 있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왜 거기까지? 근데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사례가 나오면 악스 이론이 그 동기설계 이론에 있어서 되게 좋은 이론은 맞는데 아주 이게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모형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나왔을 때 이거 R인지 C인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이 될 만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부 전략들까지도 정확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외울 거 엄청 많아요, 여기다. 다들 여기 두 이론 나오면 특히 악스 같은 경우에 세부 전략들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자꾸 외우셔야 돼요. 에디 중요하고요. 뒷과 캐리 출제 가능성 아주 높고요. 여긴 기출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또 다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악스도 물어봤을 때 좀 흐리멍덩하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논술 시험에서는. 그래서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분위기라고 한다면 매체 쪽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매체 연구 부분은 매체를 연구하는 4가지 흐름이라고 해서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매체 비교 연구, 매체 속성 연구, 선호도 연구, 그 다음에 비용의 효과성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연구들이 있긴 한데 그거 각각의 유형들이 있었을 때 유형 개념 이해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되게 복잡한 사항은 아니고 물어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고 그리고 매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반 원리 우리가 매체를 선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매체 선정이나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모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어슈어가 들어갑니다. 어슈어를 공부하면 다들 느끼는 게 에디가 얼마나 훌륭한 모형이었었는지를 알게 돼요. 어슈어는 그만큼 좋진 않거든요. 좀 까다로워요. 근데 어슈어 모형도 이게 약자를 떼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ASSURE라고 하는 전체 절차와 각 단계들의 세부 활동들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교수이론 쪽은 교수이론 공학하시는 분들은 전공하시는 교수님도 특성이 좀 있는데 조금 정확한 거?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게 모형이나 절차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절차나 모형이 있는 개념이라 그러면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는 것 자체도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쪽이 내용이 다 학습자 중심적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교사나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봐서 절차가 있는 특성들, 모형들이나 이런 사항들은 좀 그 절차 자체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슈어도 절차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CA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오래된 개념이라서 지금 이러닝이 CAI를 거의 다 대체를 했어요. 대체를 했는데
대신에 그 컴퓨터 보조학습이라고 했을 때 유형들 있잖아요. 개인 교수, 반복 연습, 시뮬레이션, 게임 기반 학습 이런 부분들의 개념, 유형들이 이러닝에서도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유형의 개념 정도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닝은 중요하죠. 최근 분위기라 그러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러닝이나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이나 이런 거 언급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매체 연관된 접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닝 부분에서 쌤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부분은 지금 잠깐 관심을 끌다가 살짝 들어갔던 디지털 교과서. 그러나 지금 다시 관심을 끌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표현이 이게 학술적인 용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었죠.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블렌디드 러닝이랑 동일하진 않지만 블렌디드 러닝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플립드 러닝. 교사 중심적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의 개념들, 요 이제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절차도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특장점, 장점 중심으로 단점보다는 여긴 단점 얘기는 잘 안 해요. 장점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뭐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많아요. 내용이 많은 건 맞아요. 이 영역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은 부분 확실히 많습니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만 더 중요 사항들 찍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어지간한 절차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어지간한 절차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영역들 중에서 교수 방법들 나왔을 때 아까 강조했었던 주요 교수 방법들 중심으로 정확하게 봐두시고 교수 학습 이론에서는 간에 중요하다, 오수배 특히 중요하다. 자, 구성주의 전부 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 전부 다 중요하고 교수 설계 모형에서는 에디 세부 활동들, 딕과 캐리 세부 활동들, 세부 활동이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합니다. 악스 세부 전략 아주 중요하고 매체 부분에서는 특히 어슈어 모형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러닝은 플립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여전히 방심하지 마시고 올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이 흐름이라 그러면 언제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근 분위기에서는 쌤들이 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 그 학교 수업 들으실 때도 또는 교생 다녀오실 때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대학교 수업 자체도 상당히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좋은 점도 느끼셨겠지만 이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수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온라인 수업을 실행했을 때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별로인지 이런 부분들도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것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 이론 및 공학은 여기까지 할게요.